특검은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사법부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이거 역시 말이 많은데 그 당시 12월 4일이죠. 12월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0시 46분 기사인데 대법원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긴급 심야 간부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했고 또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렇게 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회견을 했고 특검이 알고 봤더니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게 전부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가 그날 뭐 했는지 그러면 대법원이 그날 12월 3일 날 밤에 모여서 뭐 했는지 12월 4일 새벽에 뭐 했는지 이것도 발표 안 했잖아요. 그랬죠. 예, 발표 안 했죠. 그냥 무혐의라고만 하고. 예. 당연히 미흡한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내란의 후속 조치에 이렇게 편승해서 다시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지리서 한 장 보내고 말았다라는 거는 아마 특검은 향후에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다 밝히겠다. 그런데 내란을 모의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하거든요. 형법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 현장에서 뭐를 이렇게 강도가 들어가서 털고 있었어. 예. 근데 나도 거기 뭘 훔치러 들어간 거야. 서로 연락은 없었어요.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예.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 묶어놓고 있어. 근데 저쪽 강도들은 보석류를 주로 가져가기 쉬운 걸로만 다 가져갔어. 그 나는 그 현장에서 텔레비전이나 뭐 가재도구나 비싼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단순 절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특수강도의 공범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도 공범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또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재판 과정에서나 수사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저기 누굽니까? 저기 한덕수, 박성재, 뭐 추경호, 저기 최상목 뭐 이런 자들이 지금 구속되지 않고 활보하고 있는 점들에 대한 그 답답함이나 불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승계적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날 새벽까지의 상황 그것도 행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사초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종합적인 사초가 될 수 없다. 예.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일보 그 기사가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다면 왜 대법원은 그때 오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때는 가만히 있었지 않았냐. 그러면 결국 조선일보의 기사, 즉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사가 사실이니까 가만히 있었지 않았냐. 네. 조선일보뿐만 아니죠. 채널A도 비슷한 채널A도 나왔었죠. 내용을 그때. 나왔었고 왜 그게 또 조선동아에만 나왔을까 하는 점도 다들 의심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을 얘기가 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엄이 실패하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리는 없는 사람들이고 예. 이거가 성공한 거를 전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득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동아에다가 본인들도 열심히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남겨두기 위해서 던져준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질의서 하나 보내고 아예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번 발표에서 그 사법부 무혐의 처리한 그 이유를 시간대를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4일 새벽 0시 46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건 0시 40분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0시 50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엽은 이 조선일보 기사보다 늦게 왔고 그리고 조희대는 설령 일찍 왔다 하더라도 6분 먼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6분 사이에 뭘 못했을 거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아. 예. 그런데 그건-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조의대하고 천대협이 사전에 가면서 전화로 다 그럼 지시를 해가지고 야 이거 할 테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당연하죠. 기사를. 예. 예, 예. 근데 특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계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장 사람들이 대법원 간부들도 그걸 다 봤을 텐데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서로 전화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화도 안 한 거잖아요. 지리산 보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이제 일단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벌어졌으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대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고 자기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행정처장도 행정처장대로 쫙 파악한 다음에 지금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고를 했어야 되고 또 그 결과로 대변인이나 그러니까 공보관이라고 하죠 법원은 공보관이나 그 내부의 언론 친화적인 사람들이 조선동호에다가 흘려줬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의대나 천대협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예. 얘기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법부 구조상.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가유동이죠. 그러니까 4일 오후 2시에 삼청동 안가유동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경찰 국수본에 이첩하겠다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 이후에 논의안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여기도 면죄부를 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기로 우리가 추측키로 제2계엄을 논의한 거 아닙니까? 그 예,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범죄로 볼 수 있을 텐데 특검은 계엄 이후에 논의안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엄과 아주 무관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예. 어디 모여서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계엄에 관한 거를 구성하는 게 아닌 게 맞죠. 근데 예. 이 사람들은 이미 계엄 상황에 가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박성재가 검찰과장한테 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걸 들고 안가에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쭉 말씀드린 그 승계적 공동정범의 일환이죠.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정당화해서 국민들을 속일 것인가. 그리고 또 윤석열이는 빠지고 군과 경찰이 다 한 거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려고 시나리오까지 짰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도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지는 것이고 공소사실에 포함돼야 되고 최소한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추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포함될 수 있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그냥 12월 4일 새벽으로 끊어버리고 그때까지만이 계엄이고 내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검은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없이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예. 이건 아마 사건이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역시 특검 입장에서는 다 지난 다음에 윤석열이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 내란 특검이 직접 수사해가지고 다 이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친정인 검찰총장 출신이 지 혼자 했을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했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타격도 걱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좀. 예. 그렇군요.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세 분의 전문가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100점 만점으로 하면 내란 특검 6개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해볼까요? 강지호 기자 몇 점입니까? 아, 점수로 얘기하니까 힘든데 그래도 70점 정도는 주고 싶다. 70점. 네, 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대변인 몇? 저는 내란 특검 90점 주고 싶어요. 90점. 네. 우리 장 대표님, 장용진 대표님 65점이요. 65점. 네. 각각의 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거꾸로 해볼게요. 왜 65점이면 그래도 과락은 아닌 네, 거네. 과락만 면했다. 아, 아주 잘한 건 아니다. 네, 과락만 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은석 특검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좀 진행한 거는 분명해요. 네. 그리고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밝혀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내지 못한,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죠. 제일 답답한 부분은 아마 오늘 발표 보면서도 다 많은 분들이 저거 왜 저래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검찰과 사법부가 내란에 관여했다라는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면죄부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계엄이 선포되는 그날 밤에 법원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려요. 네. 비상 긴급 간부회의 열어가지고 법원의 권한 일부를 군사법원에 넘기는 이런 논의를 했다. 자기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서는 내란에 관여하는 흔적이 없다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 근거로서 당시에 그 조희대나 천대엽 이런 분들이 그 발표 시간보다 나중에 대법원에 도착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상 안 맞다. 그래서 당시 그 보도자료 자체가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면 그때 그럼 대법원장도 없는데 보도자료가 먼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법원 행정처장 모르는 보도자료가 그 중요한 그럴 순간에 수는 나갈 없어요. 수는 없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사무실에 가서 일을 봅니까? 공간에서는 못 보나요? 아니,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조희대의 공간, 대법원장 공간은 당시 한남동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있던 대통령 공간의 바로 밑에 집이에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회의라든지 중요한 협의 혹은 중요한 지시가 대법원장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빼버리고 오히려 도착 시간이 훨씬 나중이니까 알리바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낙제고 다른 건 조금 열심히 한 것도 네, 있어서 그러니까 65점이다. 65점이다. 네.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럼 우리 좋은 점수를 준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걸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돼서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가 보리밥 먹고 딱 다니고 뭐 별짓 다 하고 다녔는데 네, 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일단 재구속을 바로 시켰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통쾌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네. 박성재하고. 근데 그 계엄 시기에 계엄 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그자들이 거짓말하는 모습들 막 뭐 쪽지를 접어서 그러니까요. 뭐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나는 못 봤다든지 이런 정말 헛소리들을 그 CCTV를 찾아내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들을 다 낱낱이 밝혔고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를 지금 기소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상민은 사실은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고 또 전 국정원장도 조태열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 3년간 정말 막 그 쌓였던 채증이 그냥 확 뚫리면서 한덕수 같은 경우는 대선까지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욕이란 노욕은 진짜 이자들이 한 악행을 진짜 전 국민들이 너무나 황당한데 그러한 것들을 다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60-70%는 밝혔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뭐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근처에서 띄우고 K9 자주포로 북한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무인기까지 보내서 북한을 굉장히 자극해서 국지전을 어떤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이적 행위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질적으로 아주 나쁜 행위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정권만 연장이 되면은 국지전,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막 미사일 쏘고 그래서 접경지 인명이 살상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는 얼마나 떨어졌으며 산업 기반은 얼마나 파괴됐겠어요. 정말 그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뭐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국지전만으로도 그럼요. 우리 경쟁국들에 비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그리고 받았을 우리는 다 거거든요. 도시 기반이기 때문에 뭐 잘못 맞으면 도시가스가 터지고 이러거든요. 전기나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말이야 불사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 너무나 좀 아쉽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자들이 거기에 가담했는지가 좀 소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종합특검이든지 아니면 국수본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이라도 계속 좀 추적을 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싶은 게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좀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란이 언제 끝났느냐, 쿠데타가 언제 끝났느냐는 쿠데타 종료 시점을 잡는 거거든요. 이 종료 시점이 왜 중요하냐?
종료 이전에 쿠데타군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가담했거나 윤석열을 유리하게 한 사람은 다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내란이 2시간 동안 있었냐, 아니면 그렇죠. 적어도 뭐 12월 4일 새벽에 끝난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그렇죠. 계속 진행된 거냐. 지금은 네.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과거 이제 9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계엄이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쿠데타가 끝났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4일 새벽 6시를 경해 가지고 뭐 쿠데타가 끝났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가 뭐 생기느냐? 박성재라든지 추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있는 행위들. 그리고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던 것도 다 사실 내란 연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준 거. 네. 이거 다 내란 이후에 벌어진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도 그렇죠. 그렇고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란이 그때 끝났나요? 그 뒤에도 내란은 계속되지 않았나요? 지금도 안 끝난 거 자,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 계엄이 해제된 시점을 그 어떻게 그 내란 종식으로 보느냐? 그거는 1980년 신군부가 쿠데타 일으켰을 땐 그게 맞아요. 그건 성공한 쿠데타예요.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압의 기미가 없어요. 따라서 기성질서로 편입된 시점,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란이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건 편의상. 근데 원래 내란의 종료 시점은 언제냐?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감옥에 가는 그 순간에 내란이 끝난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탄핵 소추가 그 탄핵 판결이 난 그 시점. 그러니까 2025년 4월 4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일어난 행위는 전부 다 내란 가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성재고 추경호고 다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은 박성재 영장 기각을 한 판사가 혐의의 다툼이 있다라는 식의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이 내란 가담 혐의를 어떻게 혐의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겁니다. 내란이 끝났지 않냐.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란 가담하는 행위. 분명히 내용상 내란 가담 행위는 맞는데 내란이 끝났는데 내란 가담하는 게 무슨 과연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이 탄핵 선고를 받은 그 시점으로 미룬다. 그러면 박성재 모든 행위는 다 내란 가담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란 시작은 그러면 12월 3일 10시였느냐? 네. 아니잖아요. 오늘 특검 수사 결과로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그렇죠. 해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내란이 진행됐다고 그렇습니다. 보고 국방부 장관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뭐 경질하기도 교체하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주 문제가 되는 게 중요한 뭐냐면 포인트 같습니다. 네. 12월 4일 밤에 그 안가해동, 2차 안가해동 이게 내란 가담이냐 아니냐. 내란 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란 종료 시점을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조은석 특검은 내란 시작 시점은 정확하게 밝혔지만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낙제만 살짝 넘겼다라고 네,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점수가 낮고 우리 강지호 기자 70점 주셨는데 70점 포인트는 뭘까요? 저도 원래 김지호 대변인처럼 한 90점 주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마지막에 점수를 깎았냐면 오늘 이제 발표를 보면서 이제 김건희라든지 사법부에 지금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사실은 워낙 많은 쟁점과 워낙 많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나 사법부 쪽까지 영향이 미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혐의 없음 무혐의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이후에 내란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뭐 2차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바ton 터치로 넘겨받아서 이거를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그 점에서 뭐 이제 종합특검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도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통과 못했습니다. 아마 21일 그 주에 필리버스터 거쳐가지고 통과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여러 가지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비상계엄 내란 국면에서 가장 아쉬운 게 내란 특검 자체가 너무 늦게 출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거. 결정적인 권한 대행의 두 번의 거부권 행사가 네. 거의 4개월, 5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에 특검을 늦췄고요.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특검법이 두 번째 거부가 된 다음에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바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3월달, 4월달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있으면서 우리는 실제로 중계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보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보고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라는 거를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검에 대한 얘기, 내란에 대한 형사재판 같은 게 좀 늦어지는 것들을 국민이 용인할 수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는 거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은 거거든요. 헌법적으로는. 예. 내란죄는 형법상의 구성 요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해석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이라는 것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늦어지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이제서야 전 1년 만에 나온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항상 이게 너무 늦었다. 몇 번 늦었다. 예. 진작에 이루어져서 진작에 출범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늦은 것에 대해서 1심을 지켜보고 2심으로 넘어간다라든지 어떤 조금 조정 좀 이렇게 미세한 조정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쓴다면 네.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는 출범해야 하고 한간에 이야기하는 위헌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위헌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합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변호사도 내란 전 재판부. 네, 저는 지속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 계속. 아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와서 좀 아쉬운 거는 특검이 될 때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플러스로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도 법원 내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위헌 시비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그냥 판사들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판사를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또 일리도 있어요. 그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럴 바에는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어떤 공화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대통령 취임 초기나 아예 뭐 탄핵 초기 그때 개헌을 원포인트로 해버리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았을까. 일종의 어떤 아주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는 취지로.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3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조희대 대법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재판소나 뭐 어떤 그런 내란 종식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헌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초기에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우리 헌정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4.19 부정선거 이후에 그 이제 헌법에서 4.19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헌법에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긴 있거든요. 김기현 변호사님 말도 일리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으로 이제 가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 조희대 대법원이 또 어떤 판단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했던 뭐 그런 식으로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 그런 시간으로 할 것이냐. 계속 염려가 되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 가더라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염려가 계속. 되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그 비상계엄이 위헌인 게 너무 그 당연하기 때문에 내란죄의 성립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헌법학 교수님께서 막 내란을 해설하면서 그 국회 기능이 마비됐어야 되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의결을 했으니까 이거는 판단을 해도 내란 미수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강연을 하는 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네. 그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 쫙 지금 인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거 자체 그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너무 저런 발상을 혹시나 일부 판사들이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될 뿐더러 게다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거든요. 시간의 문제인데 이게 점점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들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죠.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걸 내란이 아니라고 이게 그럼 80년 그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어떤 사건에 대한 판례가 이미 명확히 나와 있고요. 네. 그런 판례를 다 부정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뭐 그런 논리가 나오고 또 어떤 영장 전담 판사님은 그걸 물어봤다면서요. 2분간 통화한 걸로 어떻게 공모가 되느냐. 그거 그러니까 내란죄의 법리를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내란 미순이 뭐니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지금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경찰의 체포에 제압함 경찰이 체포하거나 제압하려고 할 때 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죠. 그렇죠. 예, 경찰 막 때리고 예, 뭐하고 예. 하면은. 안 되죠. 예.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경찰이 잘 제압을 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그럼 뭐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그렇네. 그럼 뭐 지금 수많은 그 공무집행방해 사범들 그럼 다 풀려나야죠. 그렇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저쪽 보수 쪽 극우 쪽에서 아니 하고 거기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자꾸 얘기하면서 내란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내란이란 말도 쓰면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일종 국방위원장. 예, 누가 만약에 여기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네. 신고를 할 때 기자님께서는 여기 절도로 추정되지만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도가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니면은 여기 누가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훔쳤어요. 훔쳤습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란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군인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게 내란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그 마치 뭐 절도로 추정이 되지만 네. 아직 절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삼심까지 봐야죠. 뭐 이렇게 네네. 말도 안 되는 말이 얘기.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좀 네. 아쉬운 점도 있고 앞으로 더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특히 조이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란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의 또 불안감, 헌재 판결 나기 전에 그 불안감 그걸 뛰어넘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의지, 빛의 혁명의 그런 힘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조사도 한참 서면 조사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설령 서면 조사로도 받았으면 무혐의 처리를 그런 할 것도 수도 없었-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엄청 고위직이면 진술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서면으로 가름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것조차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이 뭐 지금도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무혐의를 냈다라기보단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장을 수사 네. 대상으로 소환까지 했을 때 그 어떤 정무적인 무게감 그리고 그 역풍 같은 걸 고려해서 아마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 정도로 마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검도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란이 있었고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2023년 12월에 임명된 그러니까 계엄을 모의한 이후 시점에 임명된 조이대가 내란과도 무관하고 또 정치 개입한 것도 아니고 아무 혐의도 없고 그럼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사법부를 그럼 의심하고 지금까지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굉장히 국민들을 엉뚱한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결정 아니냐. 네. 그리고 아니 그 결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그럼 조이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수사를 하는 뭐 대면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라든지 그 어떠한 조사도 어떤 형태로 했는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네. 그냥 조이대는 무혐의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법원에서 입버릇처럼 외치는 어떤 불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섬역이야. 우리 건들지 마. 네. 우린 독립군이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조은석 내란특검이 그대로 발맞춰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진실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저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저는 다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인사권도 뺏어오고 윤석열로부터 그리고 수사 권한도 뺏어오고 네. 결국에는 김건희가 자기 수사 사안도 자기가 챙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 권한만은 같이 안 썼다. 모른다. 아니 그렇게 2023년 10월부터 모의를 하고 그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는 모른다. 모르겠다. 무혐의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 입이 굉장히 무겁네요. 그 한 2년 동안 그 비밀을 그때 지켜왔다는 실제로 건데. 저 윤석열 씨가 입이 그 얘기를 무겁네, 했잖아요. 윤석열이. 뭐
그 아내도 모른다. 네. 아내도 모르게 우리 네. 저기 부인도 모르게 내가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실제 그 말이 맞았다는 건데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란숙의 윤석열은 모든 동선이나 모든 문제, 심지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그 다른 여러 정상들이 서로 회합하고 있는 가운데 나갈지 말지도 김건희 씨가 결정하잖아요. 나가 하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아주 기초적인 개인이 당연히 대통령 또는 리더로서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도 판단하지 못해서 부인이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엄을 하는데 김건희 씨의 허락이나 결재 없이 그냥 했다?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무혐의를.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검에 들어갔는데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건희의 말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네요, 김건희가. 조은석 특검의 말대로 하자면. 네, 뭐 그러니까 김건희 이거는- 특검부터 달라지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김건희가 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또 여기도 뭐 아무 혐의가 없다고 인정했는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특검에 저는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건희가 그동안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뭐 세강자랑 문자 나눈 거 보니까 뭐 결혼한 것까지도 숨기고 살던데. 아니 그 결혼이 아니래요. 또딴 거기서 결혼이 있대요? 결혼은 딴 결혼인데 주식 그거는 일당과의 주식 결혼. 일당과의 결혼. 네, 뭐 그렇게 그런 또 뭐 얘기를 은어래요, 하겠지만 은어. 뭐 은어를 쓰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네. 없는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건희의 말을 믿느냐. 그러니까 김건희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거니와 네. 그 김건희의 말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까 조이대와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성역화를 시켜주고 이 내란을 접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네. 그동안에 김건희가 보여왔던 이 국정 권한에 대한 사유와 조짐은 심상치가 않다. 네. 이게 매치가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면죄부주기 수사 결과를 내려놓으면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지만은 전 그래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멀지 않아 전 다 밝혀질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창을 통해서 국민은 안 믿습니다. 어떻게 네, 믿어요? 안 믿어요. 아리송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사실은 오늘 특검 수사 종합특검 네. 종합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한정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특검도 사실은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정에 들어갈 때 모두 검은 넥타이를 메고 행동을 하는 거면 실제 특검팀 안에서 수사할 때 얼마나 협조적으로 일을 했을지 비협조했을지 그거는 안 봐도 자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특검팀을 이끌고 수사를 하는 그 고충은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로 넘기든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2의 종합특검을 하자는 네. 거니까 그렇게 넘겨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까지니 그 다음에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첩할 터이니 그 다음은 당신들이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 조이대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를 그렇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한번 종결 처리가 되면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궁극적인 건 아니라서 새로운 증거나 뭔가 나와야. 사실관계 변경이 있으면 수사까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동일한 이 상황 속에서 재차, 3차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네. 지금 더 수사가 진척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현실이고 경찰이 그럼 무혐의로 특검에서 넘어왔는데 이거 뭐 이러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이거는 사실상 수사적인 면에서는 좀 종결 처리가 됐다고 실제로는 보는 게 맞을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자기들 욕 안 먹으려고 그냥 무혐의로 떨어주는 식으로 이제 허겁지겁 정리를 하는 건데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수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어떻게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수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첩을 해서 다음 과정에서 이어가도록 해줘야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그 진실 규명에 있어서 왜 내란 특검이 회방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사법부 하나의 방해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참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이 내란 인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특검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 면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결론에 자신이 없으면 넘겨야죠. 네. 그럼 그 다음 수사기관에서 이어가서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걸 본인들이 무혐의로 내려주면 이건 조이대한테 훈장 달아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이대한테.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 종결 그것도 무혐의로 종결 처분해주면 이거는 수사도 안 해놓고. 그냥 털어준 거예요. 너의 범죄 혐의를 우리가 털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그랬잖아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그 시무정 체제에서 네.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제가 기시감이 아까 든다고 이야기한 그러니까요. 것이 예. 바로 그런 면이거든요. 음. 아니 수사도 제대로 하고서 결론을 내려야 국민들 앞에 그나마 납득이 되지. 그렇죠. 수사도 안 해놓고 조이대는 뭐 성역이에요 진짜? 무혐의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개입된 거를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논증해보라 그래도 논증이 되는데 네. 그 특검은 안 보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최소한 수사를 해보고 권한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그러고서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저런 상태에서 그냥 무혐의로 덮어주고 가겠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조이대 김건희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 보이는데 그냥 넘겨서라도 경찰이 이첩해서 계속 수사하다가 종합특검으로 다시 그 환원돼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수사 재개의 길을 열어두는 게 맞는데 이 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린 거거든요. 문 닫고 꽝꽝꽝 도장 찍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대는 환호하겠지만 조이대 의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우리 국민들은 진짜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거다. 그리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초를 쓴다는 것은 내란의 시작과 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내란이 다시 발발될 수 있는 여지마저 차단해버리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내란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초반에 이해를 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런데 오늘 종국에 나온 것은 일부는 그냥 근데 사초를요 뇌피셜로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조은석 아이고, 특검이 수선했죠, 자기 머리로 지금 이 뇌피셜 사초를 쓰고 있는 이 조이대와 김건희에 한해서는 정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저런 결론을 그냥 내려놓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조이대 체제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계엄과 내란과 연결돼 있다라는 정황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아무리 조은석 특검이 저런 식의 동의가 되지 않는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조이대의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밝혀질 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매우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중에.